김병준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제법 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부의 첫 강의 되겠습니다. 일부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주로 보면은 그 지방자치에 관한 아주 간단한 소개, 그러니까 서문 내지는 그 도입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가 적잖이 있다, 우리 사회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지방자치가 뭔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이죠. 어떤 특정 지방 또는 지역.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통상 우리 지방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수도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지방,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지역으로서의 지방. 그렇게 따지면 서울도 우리 국가의 한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할 때 지방은 당연히 두 번째 의미죠. 특정 지역으로서의 그 지방.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게 지방자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 가진 나름대로의 그 지역적 차원의 사무가 있단 말이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구성한 정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지방자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 안에 보면 첫 번째로 분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분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뭘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구성한 정부를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여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민주적인 정부, 지방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옛날에도 보면 분권은 있었거든요. 봉건 시대 때도 분권은 있었죠. 그 영주들이 왕과 별도로 아주 막강한 권한을 특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죠. 뭐가 없는가 하면은 주민에 의한 그 자율적인 처리가 없기 때문에 또 민주적인 지방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권은 있지만 자치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어릴 때 기억이 그 시골 동네에 가면 그 마을 단위의 자치기구가 자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을 주민들 중에 일부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징계를 했습니다. 이 거적 같은 데 말아서 밖에서 막 누군지 알 수 없게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 동네에서 쫓아서 내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야단이 나죠. 요즘 같으면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그 지역에 살 자유가 있는 사람을 동네 사람이 나가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거적에 말아서 두들겨 패면 그건 바로 폭행이 되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허용이 됐단 말이죠. 말하자면 사법적인 그런 자치까지도 우리 동네 내지는 우리 그 전통적인 그 관습으로서 동네에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치냐? 요즘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한 그러한 자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분권의 그 내용도 굉장히 작고 소박했단 말이죠. 무슨 동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동네 여러 가지 그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풍습을 지키고 하는 이런 정도의 한정된 아주 제한된 분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죠? 분권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언제 실시됐는가를 조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가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지방자치를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위기시에 가면은 지방자치를 그만두고 중앙 집권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재미있는 게 말이죠.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한 게 1952년 전쟁통입니다. 수도도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임시 피난수도 체제였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냐? 갑자기 그때 민주화 욕구가 아주 분출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지방자치를 해야 할 그야말로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딱 이야기 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연장하고 말하자면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슬프게 시작된 겁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대통령이 됐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회가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관계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괜찮으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적인 행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게다가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에 다시 총선을 다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았는데 그때 1950년 선거에서는요. 48년 그 재헌의회 선거를 할 때 남북 간의 그 통일이 되지 않거나 동시 선거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소위 민족주의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48년 선거에는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1950년 선거에서는 대거 전부 출마를 해서 의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8년에 당선된 국회의원들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다시 1950년대에 새로 들어간 그 국회의원들 총선을 하고 해서 이제 구성이 좀 바뀌었죠. 들어간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년에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간선으로 하면 도저히 당선될 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다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이 국민에 의한 직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시도를 합니다. 직선제 개헌 시도를 하는데 국회가 받아줄 리가 없죠. 실제로 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졌단 말이에요. 답답해져가지고 외부에 있는 세력을 막 동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소위 관제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직선제 개헌하라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관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방편의 하나로 뭘 생각해냈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지방선거를 해서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직선제 개헌안을 막 들고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1952년 전쟁통에 갑자기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대거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거 당선이 됐어요. 지방의원 당선되고 처음 한 일이 뭐냐? 국회 앞에 몰려가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 한 2,000명이 몰려가가지고 관제 데모를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데모? 대통령 직선제하라.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 앞에 가서 대통령 직선제하라고 데모한 게 그게 우리 지방자치 역사의 시작입니다. 참 보기가 안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그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그다음에 깊이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가가지고 관제로 그 정권 연장이라는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됐다가 그나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키면서 5.16 군사혁명 하면서 그대로 또 중단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 이야기하는 게 거의 금기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제가 오해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방자치에 대해서 목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그냥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적당히 자기 일들 챙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30년 만에 새로 실시될 때요. 방송국들에서 온갖 지방자치에 관련된 영상물 그다음에 또 외국의 지방자치 이런 것을 소개하고 내보냈어요. 그중에 상당수가 뭔가 하면은 영국이나 미국의 조그마한 그 도시 내지는 조그만 마을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내보냈어요. 어떤 거냐? 시골에 있는 농부가 말이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딱 되니까 저녁 6시가 되니까 농기구를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입은 옷 그대로 어딜 가요? 어딜 가느냐? 지방의회에 가. 그 양반이 그 농부가 지방의회 의원이야. 그 농부가 지방의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그 회의에 자기 그 회의석에 앉아가지고 그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카메라 비치는 데 보면 농사 짓다가 가져온 옷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저녁에 와서 잠시 회의하고 지방의원으로서 회의하고 다시 집에 가고 다음날 또 농사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지방자치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영상물을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면 그런 모습. 그야말로 농사 짓다가 아니면 자기 일하다가 와가지고 잠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다음날 또 자기 생업 종사하고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월급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월급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냥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사는 건데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다 이거예요. 프로로 하는 게 아닌데 무슨 돈을 주냐. 그냥 지역사회에 봉사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너무 목가적이에요. 왜 너무 목가적이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요. 예산이 30조를 오르내립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이 여기에 아마추어리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30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다른 작은 국가의 국가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 목가적 이상을 가지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가지고 무슨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나와가지고 그냥 보고 지나가고 토론하고 결론 내고 가는 그런 걸 생각한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 될 때가 있어요. 인구 10,000명 안팎이 되는 울릉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목가적 이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를 놓고 인구 수백만
인구 1,000만이 넘는 이런 특별시, 광역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를 목가적으로 생각한다? 안 되죠.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되는 겁니다.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제도도 잘못되고 운영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그 아주 말하자면 그 낭만적인 생각 이런 것부터가 다 전부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그림에 보면 목가적이죠. 시장이 인구 얼마 아주 작은 시의 시장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만나고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권력현상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는 권력현상입니다.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과 권력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이게 밀고 당기고 아주 치열한 권력현상이에요. 권한은.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남북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남북전쟁은 로해 해방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권한을 놓고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왜 발생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단순히 노예를 해방하자는 게 아니죠. 노예 해방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이전에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연방의회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 북쪽에 있는 산업, 북쪽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공산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관세가 높이 부과되어 버리니까 당장 물건을 팔기가 힘들어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도 역시 보복으로서 뭔가 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연방정부가 왜 그렇게 했느냐. 북쪽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북쪽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연방의회에 그만큼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높이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되냐. 남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플랜테이션, 아주 대규모 농장들,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한 그 아주 그 대형 농장들이 운영되고 있는 농업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북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에 남쪽은 유럽의 농산물을 못 팔게 되니까 당장에 손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남쪽에서 이 일을 제기를 하죠. 북쪽에서 북쪽 이익을 반영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도 남쪽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은 그 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실제 그 남쪽에 있는 주들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효화 이론입니다. 남쪽에 있는 주는 연방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남쪽의 견해였단 말이에요. 북쪽이 그걸 용납하면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그 권한을 용납하지 않았거든. 무효화 이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은 무조건 하고 남과 북을 포함해서 미국 전체를 다 지배하는 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바로 무슨 싸움인가 하면 권한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주의 권한과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그것이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만 저 그림에 있는 왼쪽이 뭔가 하면 소위 여러분들 우리 역사 서양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독일의
그 독일 출신의 하인리 이 사세를 파문을 해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결국은 그 교황에게 가서 비는 장면입니다. 이 싸움이 왜 있느냐. 주교에 대해서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서 이 교황과 그 다음에 황제가 싸우는 겁니다. 교황과 황제가 싸우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놓고서 누구도 싸우는가 하면 교황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전쟁에서 미국에 있어서 그 민주국가,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성숙된 국가로 그 나라에서도 서로를 죽이면서 싸움이 있고.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싸움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있죠. 영국의 지방자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페리시 자치, 아주 기초자치로서 페리시 자치를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국 자치의 가장 기본이죠. 지금 많이 페리시가 약화되고 없어지고 했습니다만, 영국의 그 전통적인 자치, 페리시 자치를 굉장히 우리가 그 높이 평가하고 하는데, 그거 보면요, 딴 것 아닙니다. 페리시라는 말이 뭐냐? 교구라는 말이에요, 교구. 그러니까 교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구가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스스로 주민들, 지역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왜 교구가 중심이 돼서 그걸 다스리냐? 왕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통치력이 지역에 미치지 못할 때 교회가 그 지역을 관장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왕이 강한 권한을 가져갔을 때는 그 페리시의 권한을 다 뺏어버리죠. 결국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치안 판사라든가 아니면 총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도시자치는 다하죠. 영국의 도시자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도시의 상공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자기 권력을 사고, 심지어 왕의 목을 누르면서 왕으로부터 세금을 자기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 그 다음에 무슨 직물이든 가죽 제품이든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으로부터 하나하나 사들인 것이,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영국 도시자치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뭔가 하면 지방자치라고 권한이 하나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굉장한 권력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지방자치를 권력 현상이 아닌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해야지 이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어떤 자치권을 확보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깊이 갈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이 지방자치라고 하면 마치 그냥 민주화만 되면은,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잘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은 사람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낮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어떤 그 문화가 안 돼서 그렇다거나, 지방자치를 마치 어떤 문화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화적인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 오해다 이 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치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또 있는가 하면 너무 수직적인 권위주의 기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생각해요.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든가 개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일사불란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에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자꾸 지방자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를 하느냐.
나라가 크고 말해 그런 몰라도 작은 데서는 지방자치할 필요도 없지 않냐. 마치 지방자치를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건데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저 조금 허용해 줘야 된다는 정도의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하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오해들도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너무 목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가 권력현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뭔가 좀 폄하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수직적 그리고 그 권위적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뭔가 하면 지방자치를 하자는 쪽의 오해입니다. 지방자치하면 민주화된다. 지방자치되면 행정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